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하면서 조선의 권력을 잡게 된 이방원에게 맞선 그의 동복형 이방간과 그가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받은 충격이 무척 컸던지 정변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왕위를 세자 이방과에게 내주고 물러나게 되면서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 임금 정종이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한 것은 이 정변을 주도한 이방원이었겠지요. 사실 누가 봐도 정종은 이방원이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게 하는 교두보 역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변에 성공한 이방원이 바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적자를 세자로 세우면서 장자를 세우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웠으니 하며 장자를 세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분연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명분을 세웠기에 형 이방과를 먼저 왕위에 앉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방원과 그 형제들은 조선 개국 당시 개국공신에서 제외되었음은 다 알고 있으시죠. 제1차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후 이방원은 그 자신과 형 이방이 이방간을 1등 공신에 책록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 정종은 이 왕실 내부의 격변을 몰고 왔던 1차 왕자의 난으로 이 조선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판단을 해서 즉위 1년 만인 1399년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태조 이성계는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돌아왔으니 실로 개경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출입은 반드시 밟지 않을 때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며 패배자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온 것에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원에게 떠밀려 왕이 된 정종. 사실 곧바로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이 지나도록 세자 책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방원 위로 이방이 이방간이 있었으니 만약 이 형들이 왕위에 욕심을 낸다면 대의 명분상 이방원은 참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실록에 이방인은 성품이 순호하고 근실하여,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다른 생각이 없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 동생인 이방간은 자신이 왕이 될 차례로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으니 배우지 못해서 방망하고 어리석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은 평상시 술자리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고 왕위의 뜻이 없음을 꾸준히 표명했는데, 이방간은 내가 이방원보다 형인데 나라고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시 사이에 6명의 아들이 있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적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역성혁명에 반대했던 이방우는 해주에 응거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정종이 된 이방과인데 가끔 드라마에서 그가 굉장히 유약한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왜구를 격퇴하는 전공을 세운 아주 무공이 강한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 이방인은 덕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사실 조선 개국의 실질적인 공신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이방현, 사실 지금은 이방현이 드라마에 등장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찍 좀 요절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총명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이방간은 조선이 개국한 후 회안군으로 책봉이 되었지만 건국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호방하고 급한 성미에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드러난 공적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 그의 욕심에 불을 지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포라는 인물입니다. 자, 박포는 이방원의 부관 출신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이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밀고를 하는 등 이방원을 도와서
이 1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끈 이들 중에 한 명으로 2등 공신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에 오른 것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당시 1등 공신에는 이방희, 이방간, 조준, 하륜, 조영무, 김사영, 이무 등이 책록이 되었고 이질환,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박포 등이 2등 공신으로 책록이 되었는데요. 박포가 아니 이무는 비록 정사 공신의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공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함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사실 왕자의 난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숙번 그리고 이방원의 처남들 역시 2등 공신에 책록이 되었고 조준, 이무 등은 사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이방원에게 고개를 숙인 게 단데 그들을 1등 공신에 올린 것은 당시 이 공신 책봉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뭔가 이 공신을 배분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계산 따위는 할 줄 몰랐던 박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만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박포를 그러니까 영동으로 귀양 보냈다가 그래도 공신이니까 하면서 다시 소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양에서 돌아온 박포는 이방원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앙심을 품고 이방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박포는 1399년 동짓날에 이방간을 찾아가서 짐짓 최근 들어 큰 겨울비가 내리는 것은 장차 나라에 우환이 생길 징조입니다 하고 운을 떼고는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입니다 하면서 이방간을 살짝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넘어간 이방간이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묻는데요. 군사를 맞지 말고 출입을 삼가며 의관을 정제하고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기를 이 고려 때의 제왕의 예와 같이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다 내려놓고 그냥 몸살이고 있어라 라는 말인 거죠. 아니 권력을 다 내려놓으라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책은 없는가? 형만지대에 도망했던 태백이나 중홍처럼 하는 것이 그 다음 방책입니다. 주나라 태왕의 둘째 아들 태백과 중홍이 이 막내 아들 계력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왕위를 양보하고 아유 우리는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저 형만 땅으로 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언급한 것이니까 왕위에 욕심 버리고 저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살아라 라는 말을 한 거죠. 아니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을 또 말해봐라. 정한군은 군사가 강하고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으며 또 공은 군사가 약하니까 위태하기가 아침 이슬과도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쳐부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이는 선제 공격을 해라 라는 말이지요. 이 박포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욕심이 그렇게 시킨 것인지 이방간은 이방원을 먼저 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조카 이내에게 방원이 나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내가 어찌 필부처럼 남의 손에 개죽음 당하겠는가 하면서 정변을 같이 해달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내는 공이 그 소인의 헐뜯는 말을 듣고 고륙을 해치고자 하니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한공은 이 왕실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개국과 정사가 누구의 힘입니까? 공이 지금 부귀를 누리는 것도 다 정한공의 공입니다. 공이 가까운 혈육을 해치려 하신다면 반드시 대악의 이름을 얻을 것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펄쩍 뛰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이방간은 심정이 상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면 말을 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화를 내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간의 아내가 양부로 삼고 있던 강인부라는 내시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세상 한번 뒤집어 보지 않겠나 라는 말을 또 하는데요. 강인부가 이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팍 꿇고 손을 막 비비면서 공은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같이 하겠나? 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 당연히 소문이 나지요. 그리고 이 이내는 우현보의 문화생이었는데 혹시 나중에 나한테 화가 미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방간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우현보는 아들 우홍보를 시켜서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방원이 하륜, 이무 등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하고요. 이로써 역시 이방원도 몰래 정변에 대비를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정변이 들통이 났으니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00년인 정종 2년 1월 이 삼군부에서 사냥 공지가 내려옵니다. 여러 장수들과 공후들이 사냥을 해서 그 사냥물을 둑제에 쓸 것이다 라는 건데요. 둑제는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가마나 군대 대장 앞에 세우는 큰 의장기를 둑기라고 해요. 이 둑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하는 건데, 일종의 한 나라의 임금이나 군대의 대장은 군 통수권자잖아요. 이 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의 맹약을 하는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도 이 사냥에 참여를 하기로 하고 이제 나서면서 조용무한테 몰입꾼들 데리고 먼저 나가 있어 하면서 집을 나설 준비를 하는데, 이때 이방간의 아들인 의령군 이맹종이 이방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활을 쏘면서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맹종이 집안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더니, 우리 아버님도 오늘 사냥을 나가십니다. 숙부께서는 어디로 사냥을 가시나요? 하면서 묻는 겁니다. 나는 서교로 나갈 것이다 하고 이방원이 대답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맹종이 서둘러 돌아가는 거죠. 자, 이맹종이 사냥을 준비하기도 바쁜 아침에 이방원의 집에 들렀다는 것은 뭔가 정탐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방원이 즉시 날치를 불러서, 날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소문난 왈패였고 이방원의 측근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서 날치를 불러서 이맹종을 미행하도록 합니다. 날치가 막 달려가서 이방간의 집을 이렇게 막 몰래 엿봤는데 이방간의 군사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전부 다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냥을 나가는데 갑옷을 입고 있다니, 이거 뭔가 사단이 났다. 사실 사냥을 간다는 것은 의심받지 않고 무기를 들 수 있는 날이니까 바로 이 날을 거사일로 정했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양공 이화와 완산군 이천우 등 10여 명의 이방원의 측근들이 긴급 호출돼서 이방원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와 이천우가 이방원에게 빨리 군사를 움직여서 이방간을 먼저 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방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륙을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일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선공을 하겠는가 하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하와 이천우가 울면서 이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다시 청하는데요. 이방원이 마지못해 나선다는 듯이 그대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서 이 형의 진위를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는 이방간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대의로 이르고 형제지간의 감정이 있으면 만나서 풉시다 라는 뜻을 전한 건데요. 이방간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지요. 두 사람은 격돌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방간의 흉엄함이 급진하여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작은 절조를 지키고 종사의 대계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화가 다시 이방원을 재촉하는 말을 했고 이천우, 민무구 등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결전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방원은 굉장히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침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이화가 따라 들어가면서 이방원을 설득을 했던지 다시 그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제서야 이방원이 종 소군에게 이 갑옷과 병장기를 꺼내서 장수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갑옷을 입으니까 막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이방원은 출전하기 전에 예조전서 신극내를 불러서 정종에게 형제 간의 격돌로 소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대궐문을 단단히 지켜서 비상에 대비하도록 명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정종은 거의 아연실색하게 되죠. 1차 왕자의 난이 수습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형제 간의 피바람이란 말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이방간도 상장군 오용권을 정종에게 보내서 이방원이 나를 해치고자 해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또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간은 이제 아들 이맹종과 희야 군사 수백 명에게 갑옷을 입히고 이제 무기를 들려서 경덕궁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이방원이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변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태조 이성계 또 깜짝 놀라죠. 망연자실합니다. 네가 방언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비가 다르냐,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태조는 이방원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으니. 그래서 잘했다 우리 아들 하고 말할 줄 알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예상이 다른 것에 이방간은 살짝 당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선주교에서 정종이 보낸 이 도승지 이문화를 만나서 정종의 교지를 받게 되는데요. 교지에는 네가 난원에 혹하여 동기를 해치고자 하니 미치고 패악하게가 이를 데 없구나. 네가 군사를 버리고 혼자서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목숨만은 보전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방간은 또 당황합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형까지 이렇게 나오면 지지 세력도 없고 명분도 없게 되는 거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이방간은 군사들을 수창궁에서 이 동대문에 이르는 길목인 가조가에 포진시킵니다. 자,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